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레포트 한 2개 정도를 읽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를 고민해보며 지정학 중심 분야에는 반도체 라는 주제입니다. 이거 백데이터로 넣어진 자료들이 좀 재밌는 게 좀 많고 많이 정성 들여서 자료를 만드신 게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분쟁은 탈세계화를 시작한 것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탈세계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역사상 이제 세계는 지금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큰 두 가지 맥락에서 세계화는 지금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1870년도에서 1910년까지 세계화가 진행이 된 거죠. 세계화라는 거는 다 알다시피 세계는 하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탈세계화를 거쳤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는 대공황을 거치고 이런 시간 동안에는 이제 탈세계화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도부터 꽤 장기간 2010년도까지 세계는 다시 세계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중국이 개방이 되고 소련은 붕괴되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세계 공장 역할을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화가 아주 장기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부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갈등을 빚어왔죠. 그리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게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 쪽은 중국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제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종료를 언급하고 있는 주요 경제학자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도 기존 분류의 세계화는 사이클의 끝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현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우리는 순진한 세계화의 끝에 있다. 세계화가 순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현 인디아 중앙은행 부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은 탈세계화와 불황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과 좀 대비되면서도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1970년대 상황입니다. 이제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발생했죠. 이때의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70년도에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 쟁점은 석유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공급받느냐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중요한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는 반도체가 그 쟁점에 설 것이다. 공급망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에는 어땠나? 이제 미국이 원유를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원유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미국은 순수입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그냥 미국 너희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 경제가 이제 셧다운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제 원유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미국은 1970년대에 공급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에 대한 생산 시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은 원유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부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대외적으로도 1970년도에는 이제 오일의 이제 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급 안정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중동에 대해서 진짜 지배력을 강한 거죠. 정말 억누른 거죠. 그래서 1975년도에 살펴보면은 페트롤 달러 이렇게 해서
원유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해라. 다른 통화 안 돼. 무조건 달러로 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이제 이란을 아주 그냥 제재를 시작하는 건데, 미국의 이란 제재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 기업이 반이란 무역 투자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 중동을 이제 확 누르면서 자기들의 통제하에 두는 이런 시도들, 이런 노력들을 계속 미국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여기 보면은요, 원유 수출국입니다. 2대 두 번째 원유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니까 지금 원유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법도 하죠. 그런데 두둥 1등은 다른 중동 국가가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이 1970년도에 얼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까요? 아무튼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2등이고 1등은 원유 수출 국가는 미국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0년도에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공급망 문제가 이제 다시 제기가 됐는데 미국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1등, 원유를 1등으로 수출하는 국가니까 우리는 원유로서는 문제가 안 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중요하지만 G2에게는 약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왜냐면 미국은 원유 생산량이 세계 1등인 나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중국도 사실 아쉬운 게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로부터 원유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 그다음에 러시아는 중국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동맹 관계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2등 원유 2등 국가야.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랑 지금 동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중국은 문제 안 돼. 그리고 미국도 사실 우리가 1등이니까 우리는 뭐 크게 문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망 상황에서 애를 먹고 있는 거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지금 유럽이 애를 먹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거뜬합니다. 지금 원유로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제 공급 안정을 위한 경제적인 노력을 하는데 원유의 이제 설비를 늘리려는 것들, 이런 것들의 움직임, 원유의 생산 설비를 늘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더디다. 유가 상승은 이렇게 가빠른데 이들이 설비를 늘리려는 것이 이렇게 더디다. 보면은 1970년대 보면 정말 급격하게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더딘 거죠. 속도도 더디고. 그다음에 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 1970년도에는 아주 그냥 억압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정도, 그냥 살살 회의 정도 하면서 같이 이제 의논하는 정도. 최근에 미국 바이든은 유럽을 갔다 왔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지금 이제 안달복달하고 있는 쪽은 사실 유럽이에요. 유럽이다 보니까 미국이 가서 도와줄게, 우리가 LPG 보내줄게 이렇게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그렇게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유럽을 도와주는 입장,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을 다녀온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유와 석유를 순수입하는 모습이 지금 1970년도에는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순수출 국가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공급망 문제가 생겼지만 미국은 원유로는 사실 그렇게 뭔가 아쉬운 입장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유럽이 지금 뭔가 안달복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유럽이 느낀 거죠. 러시아한테 더 이상은 의존하면 안 되겠어. 에너지를 의존하면 큰일 나겠어. 이런 생각을 유럽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 쪽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노선을 정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방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프랑스 대선 후보들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생각들도 좀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해서는 뭐가 지금 미국이 아쉽고 지금 중국은 또 뭐가 아쉬운지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원유는 아쉬워, 두 나라 모두 원유는 아쉬운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2020년도에는 뭐가 아쉬운가? 네, 이들이 반도체가 아쉬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자기네들의 설계 능력, 그러니까 뭔가 기술은 있어. 근데 생산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없는데 얘들은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국은 반도체 설계 능력 부족하고 생산 비중도 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부터 이제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일단 살펴보자면, 미국이 추진 중인 반중국 제재 법안을 보면은 제재의 목적이지만 결국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서 탈중국화를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다 중국에 가 있는 거를 안 돼, 우리 미국 내로 공장 다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6월에 일단 상원에서 이제 법안이 결의가 됐는데, 좀 보시면 바이 아메리카가 확대가 됐다, 이 표현 좀 중요한데, 미국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의 탈중국화를 추진 중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물을 중국의 압박 및 중국과의 연계 차단 등으로 이제 활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돈을 여기에다가 뿌리겠다, 반도체 산업에 공장들을 짓고 하는데 넣겠다, 돈을 들여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지금 미국 경쟁 법안이 또 나왔는데 하원에서 이제 최종안이 이제 결의가 되는 거고, 반도체 산업에 산업을 딱 콕 집어서 이제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250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과 경쟁을 촉진하겠다, 이렇게 법안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붓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일단 중국은 지금 역RP, 순공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 중국은 돈을 풀고 있죠. 돈을 풀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2월에 잠시 주춤했지만 역RP 순공급 기조 감안해가지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의 흐름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이제 부양을 하는 거죠, 경기를. 이런 모습을 지금 2022년도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월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제 막 돈을 푸니까 이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이 뭔가 신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보 인프라, 융합 인프라, 혁신 인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형 인프라 구축 계획에 전부 다 반도체가 쓰입니다. 뭐 이런 기술이랑 관련된 거는 다 반도체가 쓰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공통점이 다 반도체 관련성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5G 관련해서도 반도체,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반도체, 하이스피드 레일 관련해서도 반도체, 다 반도체죠. 사실 AI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다 반도체입니다. 여기 산업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발표한 계획을 보면 이런 계획 안에 반도체가 다 필요한,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자체 내로 반도체 생산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동맹을 제안했죠. 반도체 동맹 해서 대만과 한국, 일본에게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 또 여기에 대한 설계하는 능력, 이 두 개 다 모두 다 지금 갖추고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먼저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거를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그러니까 5월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 역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지원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방향성 이렇게 나오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대선 공약이 이미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다. 초강대국에서 이제 초자를 붙여줘. 초강대국을 만들 것이다. 반도체 지원 정책 검토 중이다. 반도체 시설 설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인력 양상 방안들을 이제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반도체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하는 것이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성장을 위해서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 지원할 것이다 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죠. 지금은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고, 이런 시대 흐름을 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벤트가 있는데, 앞서 지적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의지와 함께 봐야 할 이벤트가 있는데 좀 재밌어요. 4월 3일 날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단 구성으로 확인된 특징이 7명 중 2명이 중국 전문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하이나 연구원님이 이제 열일하셔가지고, 진짜 열일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한미 정책협의단 대표단 구성원의 이제 프로필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7명 중 2명이 중국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로 뽑히시는 분이 정재호님, 중국이 전문 분야세요. 연원호님, 경제와 중국의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경제 관련돼서 중국 관련돼가지고 미국 회의 가가지고 중국이랑 잘 지내봅시다,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조금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을 어떻게든 어떻게 누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너희 한국, 미국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 한국, 이런 중국 이런 거 누르는 거에 너희 동참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회사 말고 투자를 받는 거죠. 받는 회사에 좀 집중을 해라, 이제 예의주시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소부장,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중소형주를 선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외로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지원한 산업인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업종 중에서 특히 바이오 인터넷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회동에서 잘된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립과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관련 규제 철폐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얘기만 했지만 유럽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기업이 EU에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인텔의 EU 투자 발표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투자 시기 2023년도에 상반기에 공장을 건립하고 2027년부터 생산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을 늘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얘기는 아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군사적인 행동은 멈출 거지만 미국의 제재는 경제 제재,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계속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까지 미국이 본인들과 어떤 무력 충돌이 있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베트남은 20년에서 30년 동안 지속을 했고, 이란은 37년, 정말 대단하죠. 37년 동안 지금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고, 리비아는 19년, 그 다음에 쿠바는 48년, 쿠바 진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요 제재는 금융제재, 교육제재, 금융제재, 에너지 관련 제재, 에너지 제재, 금융제재, 에너지 관련 제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미국이 이런 나라들을 이제 사실 굶어 죽이는 거죠. 먹고 살 수 없게끔
굶기는 겁니다. 굶기는 모습으로 경제적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헬게이트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앞으로 굶어 죽을 거야. 이런 게 예상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